도쿠가와 요시노부도 천황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이런 세레모니에 타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주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구박부 세력들이 여러분 별다른 세력에서 밀리게 되겠죠.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서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신센소라고 하는 오신전쟁, 우리나라 말로 우진전쟁 한자 그대로 읽으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부, 여기서 신정부라는 것은 앞서 나왔던 사츠마번과 초슈번이 중심이었겠죠. 초슈번하고 사츠마번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든 신정부. 됐나요? 그 다음에 막부의 우 세력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누가 승리해요? 천황 중심의 신정부가 승리하면서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막부는 몰락하게 되고요. 바로 메이지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도 막부는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도라고 하는 도시 이름도 도쿄, 지금의 도쿄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도 막부 말기에 바로 여러분 일소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개항이 되면서 사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막부가 파도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메이지 시대에 들어갑니다. 바로 여러분 1868년도, 이 정도 연도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한테 야, 메이지 유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일본의 근대화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맞는 말이긴 한데요. 메이지 유신은 정치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은 바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또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메이지 유신 아래에서 어떤 개혁들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판적공안이라고 하는 한세기 호칸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판적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 각 지역마다 번이 있었죠. 다이묘가 있었고요. 그 번의 주인, 즉 다이묘를 뭐라고 하냐면 번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의 번주의 토지와 인민을 천황에게 전부 다 돌려주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황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됐나요? 이런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지역의 번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됐나요? 지방의 번들의 힘을 빼는 거죠. 그 다음에 폐번치현이라고 해서 번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번을 부하현으로 하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이런 개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뭐예요?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드는 개혁이 되겠죠. 그렇죠? 됐나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그럼 이런 거 하면요 각 지역의 번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할 거야? 왜냐면 초슈번이랑 사츠마번, 가장 큰 초슈번이랑 사츠마번이 제일 먼저 이 개혁에 동참을 해버리는데 나머지 작은 번들은 여러분 그걸 안 지킬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군사의 근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징병제 3년간 징병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 조직 케이시초라고 하는 경시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삼인평등의 산업공상의 신분제도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여러분 상업이 가장 낮은 계층이었었죠. 그죠? 이게 유럽하고 상당히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여러분 일본은 산업공상에서 상이 가장 낮은 신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알잖아. 유럽은 뭐야? 중상주의였죠. 산업을 상당히 국가가 장려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일본에서는 상업이 상당히 천대당했는데 일본의 아주 그 유명한 관료 한 명이 이 네덜란드, 유럽에 가서요 어떤 그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만나자마자 세일즈를 시작하는 거예요. 상업,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관료 공무원을 그만두고요 기업가로 나간 사람이 시부사와 H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공상의 신분제도 폐지가 되죠. 근데 이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가장 불만을 가지게 된 계층은 여러분 누굴까요?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돼요. 가장 불만을 가지게 된 계층이 누구였어요? 일본의 근대화가 되고 신분제가 없어지고 하면서요. 바로 여러분 사무라이들이겠죠. 맞아요. 에도 시대 때 여러분 칼 차고 다니면서요. 뭐 질서 유지나 이런 것들 했던 사무라이들이 가장 여러분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무사계급 사무라이들이 나중에 한 번은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지조개정이라고 해서요.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도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국강령이라고 해서 근대산업 육성하고 교통망도 정비하고 우편제도 만들고 금융제도 정비하고 국립은행 설립하고 홋카이도도 개척하죠. 다만 홋카이도를 개척할 때에는 여러분 이제 뭐 중심으로 개척했어? 농업 중심으로 개척을 해서요.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농업이 활발한 곳, 특히 낙농업이 활발한 곳이 여러분 어디요? 홋카이도. 그거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양 문명 도입하고요. 교육의 근대화, 쇼가쿠 같은 것들을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유신에 나오는 중요 핵심 사항들이겠죠. 자, 메이지 시대 때 외교도 좀 보도록 할게요. 외교. 자, 일본은 여러분 1858년도에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밀수호 통상조약을 시작해서 서양 국가들하고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죠. 예를 들어 지회복권이나 관세자주권이 없었던 것 이런 것들 여러분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잖아.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 때 여러분 외교는요 목표가 뚜렷해요. 뭐예요? 불평등 조약의 개정이 목표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쿠라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것이 꾸려져서요 서양에 그리고 미국에 파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의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은 불평등한 조약 개정이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지는 못하고요 서양 것들을 배워오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가서 미국과 유럽 여러분 선진문물들을 많이 배워오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청일수호조교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이 청일수호조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앞서 나온 다른 나라들하고 여러분 서양 국가들하고는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잖아. 그런데 이거는 불평등하지는 않고요. 형이 대등한 조약이었다라고 해서 대등조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조선과의 여러분 관계는요. 일본에서는 정한론이라는 것이 대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을 정복하자, 조선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세이칸론, 정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한론을 주장했던 것이 일본 내에서는 누구였냐? 무력으로 조선을 개국하자. 바로 사이고 타카모리라는 사람, 이타하키 다이스케라는 사람이 이 정한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이고 타카모리라고 하는 사람 여기 이 사람인데요.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이고 타카모리하고 이타하키 다이스케가 무력으로 조선을 개국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비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와쿠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반대를 했느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정한론에 반대한 이유는 지금 조선을 정복해서 개국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치를 다져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내치를 주장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정한론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한론이 일어나고 정한론에 반대되는 이 이야기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은 일본 내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파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한론에 반대한 사람들은 야, 조선을 침략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쟤들이 조선을 침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쟤들하고 다른 세력이기 때문에 반대해서 버린 거죠. 근데 반대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밀리게 되지만 정한론을 반대했던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정한론을 반대했던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요. 강화도 장벽화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파벌 조금 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범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특정 번 출신 세력들이 여러분 이제 다투는 거죠. 그래서 파벌 싸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한론에서 패배한 사이고 타카모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하야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하야에서 자기 고향 내려가는데 사이고 다카모리는 고향이 어디냐? 이 사람은 사츠마번 출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예요? 지금의 어디죠? 바로 카고시마입니다. 카고시마.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일본 여행 가서 카고시마에 가면 이 사람의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하야에서 카고시마, 지금의 카고시마죠. 가서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요. 이제 내려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사족들이 있어. 이 사족이라는 게 뭐냐면 구무사 계급이에요. 사무라이 계급들인 거죠. 이 구무사 사무라이들은 여러분 아주 그 당시에 메이지 정부에 불만이 많았어요. 왜 불만이 많았냐?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 사무라이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메이지 시대에 들어오면서요. 왜? 메이지 시대에 들어오면서 공업이 발전했잖아요. 상업이 발전하고요. 근데 여러분 공업이 발전하는 것에서는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거니까 돈이 여러분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됐나요? 일을 해야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은 자기가 타고 있던 칼을 다 내려놓고 어디 들어가야 될 판이야? 공장에 들어갈 판이야. 돈이 없으면 사무라이의 체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무라이들은 그 무사계급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진 데다가 거기에다가 메이지 정부가 뭘 선포하냐면 패도령이라는 걸 선포해요. 즉 팔 차고 다니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무라이들이 아주 불만이 커지게 되고 그 당시 메이지 정부에 불만이 많았던 여기 있는 사이고 다카모리와 이 사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세이난 센소, 세이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남 전쟁인데 즉 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큐슈를 뜻하죠. 지금의 큐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고 다카모리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이제 잔인한 건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진압한 사람이 같은 사츠마번 출신의 오쿠보 토시미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쿠보 토시미치라는 인물과 사이고 다카모리는 둘 다 사츠마번 출신인데 아이러니하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자, 이 서남 전쟁에서 사이고 다카모리는 여러분들 패배를 하고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류큐 지역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큐라고 하면은 지금의 어디예요? 바로 오키나와죠. 그죠? 원래는 류큐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왕이 쇼타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무역으로 일본이 들어가서요. 오키나와 현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요. 편입을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쇼타이 왕 강제로 여러분 도쿄로 와서 도쿄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유민권 운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 앞서 정한론을 주장했던 한 사람인 이타가키 타이스케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제 운동인데요. 시작한 운동인데요. 이 자유민권 운동은 이타가키 타이스케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정치는 번벌 정치다. 번벌 정치라는 것은 특정 번 출신의 사람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국민이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특정 번 출신의 사람들이 모든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민권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요구하게 되고요. 국회 개설을 요구하게 되고요. 일본의 1890년에 국회가 개설되게 됩니다. 됐습니까? 개설되게 돼요. 그리고 이타가키 타이스케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여러분 민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오쿠마 시게노부라는 사람은 니켄카이 신도라고 하는 입헌 개진당이라는 정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입헌 개진당은 영국형 의회 정치를 주장한 당이었습니다. 오오쿠마 시게노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밑에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뭐예요? 와세다 대학교 만든 사람이 되겠죠. 1885년도에는 내각 제도가 시작되고요. 초대 내각 총리 대신으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안중근한 대학을 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주인공이죠, 여러분. 그죠? 맞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요. 그런데 일본에 있어가지고 일본의 역사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근대화의 아버지처럼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에서는 집회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죽일 놈을 죽였으니 안중근 의사는 의사고요. 맞습니까? 일본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자기 근대화의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해서 평가가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헌법 제정. 우리 이번 정치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1889년도에 여러분 일본에서는 메이지 헌법, 일본 제국 헌법이라는 헌법을 제정하게 되죠. 1882년도에 이토 히로부미 등을 유럽에 파견하게 되고요. 1889년도에 프로이센 독일 헌법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 만들게 됩니다. 이 메이지 헌법은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재밌는 건 동이 빠지면 안 돼요. 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헌법은 좀 애매하지만요. 사실은 동이 빠져버리면 미드하트 헌법이라고 해서요. 오스만 제국에서 나온 헌법이 조금 더 빨리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동이 붙으면 동아시아가 되면 여러분 이제 메이지 헌법이 동아시아에서 나온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메이지 헌법, 일본 제국 헌법의 성격은 정치 시간에도 자세히 배웠겠지만 hun정 헌법이에요. 천황이 만들어서 수여하는 형태의 헌법이죠. 그리고 천황 주권 시민의 권리가 법률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었고 제국 의회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만 25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여러분 선거권이 주어지도록 헌법에 나와 있어요. 15년 이상 직접세 납부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또 정치 파트에서 배웠던 부분이니까 자세히 모르는 친구들은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청일전쟁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청일전쟁은 우리가 일본어로 니신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만 보기 특이하죠. 일청인데 니신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일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이 계기가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중국은 그걸 빌미로 이제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고요. 일본도 자국민 보호를 빌미로 해서 여러분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청일전쟁이죠. 한국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앞선 역사 중에 하나죠. 자, 이 전쟁에서 여러분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청나라하고 일본 중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맺어지게 된 조약이 뭐냐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면 지금의 일본의 혼슈 끝에 야마구치, 초슈번 이야기가 들어났죠. 야마구치에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청나라의 이홍장이 이 조약을 맺게 되죠. 시모노세키에 가면 여러분 그 회의장을 그대로 여러분 이제 재현해놓은 기념관이 선생님도 최근에 갔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행 가시면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청나라의 조선 독립을 인정하고요. 두 번째, 랴오동 반도, 요동 반도라고 이야기하죠. 랴오동 반도하고 타이완을 일본이 빼앗아오게 됩니다. 랴오동 반도 어디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여러분 두 개의 반도가 있죠. 여기 반도가 하나 있고 여기 반도가 하나 있는데 그치? 요 위쪽에 있는 여기를 랴오동 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동 반도라고 이야기하죠. 일본어로 료토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여기는 여러분 뭐예요? 산동 반도, 산동 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칭다오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동 반도에는 랴오동 반도에는 다이렌이라고 하는 대련이라는 도시가 있죠. 이 요동 반도, 랴오동 반도를 여러분 이제 일본이 빼앗아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배상금 2억냥, 일본 국가 예산의 2.6배에 해당하는 많은 배상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 배상금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일본의 근대화 산업 발전에 씁니다. 대표적으로 키타 큐슈의 야하타 제철소 같은 걸 만드는데 쓰죠.
4개의 항구를 배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